요즘에 어디서는 오른다 그러고 어디선 내린다 그러고 네, 그렇죠. 뭐 분분합니다. 네. 예, 뭐 아직 뭐 때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현철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변곡점에 이제 왔다. 네. 네. 이제 하락을 위한 지금 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승장은 거의 끝났고, 네. 이제 하락을 위한 정책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 방향을 트는 시기다.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V자, 역V자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산봉우리 같은 게 약간 아니라 U자형, 역U자형. 그래서 완만하게 턴을 하면서 네.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 약간 능선 같은 거. 그렇죠. 네. 아, 이게 그 부동산 간과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그렇게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급이 없다. 예. 지금 뭐 부동산에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공급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 실제로 보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분들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시면서 무슨 뭐 300만 가구, 그렇죠. 250만 가구 막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이다라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수요를 약간 고정시켜 놓는 개념이거든요. 수요도 변할 수 있는데 수요 어떻게 보면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는 요인이 수요거든요. 수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늘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요가 변하는 거를 가정하지 않고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적정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싹. 저 이게 가장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적정 수요량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대출 규제 확 오니까 사람들의 심리,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수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변한단 말이죠. 공급은 사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변해요. 그거를 전제를 좀 해야 되는데 수요를 고정시켜 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올라왔던 상황을 보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까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왜 공급이 부족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이제 100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가 100이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수요가 200, 300이 늘어났어요. 200, 300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이 되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거는 초과 수요인데 초과 수요인데 공급 부족으로 결과는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수요를 진단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주 수요로만 보니까. 저는 사실 거주 수요를 별로 거주 수요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거의 미쳐 있다. 미쳤다고 했었죠. 그 미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수요죠. 수요가 광분을 해서 사실은 막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미쳐 있으면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파트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수요는 여러 개가 되네.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통계치를 보면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1년치 거래량을 쭉 합쳐보면
사실 뭐 월세, 전세 다 합쳐도 200만 개가 안 돼요. 200만 개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 수 이제 전체 집 개수로 보면 약 2천만 채 정도. 그럼 이걸 따져보면 10분의 1이에요. 거래량이. 네. 그럼 여기에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란 말이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네. 상황을 보면 무주택자들 있죠.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장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수요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이제 수요자로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다들 막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수요가 네.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비유를 드는 게 바로 허니버터칩이에요. 허니버터칩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과자는 일정 수요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과자를 잘 안 먹습니다. 네. 근데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는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막 네. 줄 서고 막. 그렇죠. 네, 막 그 중고나라에서 막 2배로 팔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공급이 줄었냐? 절대 아니고 공급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해태제과에서 나왔잖아요. 네. 해태제과에서 이거를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라인도 증설하고 해서 공급을 늘렸단 말이죠. 네. 근데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계속 매대 온라인에서 다 매진 사태가 벌어졌던 거는 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수요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에 투 플러스 1 됐어요. 이 수요가 싹 빠지고 나니까 공급 과잉이 돼버리죠. 이제 이걸 저는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해서 수요가 한꺼번에 싹 빠지게 되면 원래 있던 공급 가지고도 사실 초과 공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하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초과 수요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거는 어떤 뭐 다른 뒤에 얘기 나눌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바뀌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을 만드는 수요 사실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서서히. 사실 이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 가진 사람들의 너무 큰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제가 그 대출 규제 전부터 이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서서히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고 그렇죠. 이제는 정체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미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사실 시세가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확 올려버리죠. 11억, 12억.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사실 11억, 12억만 올려도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거든요. 근데 더 올려. 13억, 그쵸. 13억, 15억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사.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매수자들이 11억 정도 되면은 쫓아가서 어떻게든 사겠는데 사실 급하잖아요, 매수자들은. 그런데 이 갭을 너무 벌려놓으니까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집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기에서 호가를 조금만 올려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호가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과연 그럼 내가 이걸 주고 샀을 때 내 뒤를 받쳐줄 더 올라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비싸진데다가 사실은 실거래가보다 너무 높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실거래가 10억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사게 되면 13억, 15억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13억에 내가 13억에 샀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15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여력을 좀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책의 누적 효과예요. 사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 30번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시장이 이제 다 이겨내고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효과가 없었던 게 그때쯤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잠펀치 맞은 게 이제 데미지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좀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는 게 양질 전환의 법칙인 거예요. 물이 이제 온도가 막 가해지면 물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질적인 변화는 없이 그렇죠. 온도만 살짝 올라가잖아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는 거죠. 100도가 됐을 때 이제 물이 끓면서 그렇죠. 수증기로 그렇죠.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사회 현상에서도 그런 게 누적되어야지 효과가 발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지금 정책의 누적 효과. 그럼 지금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심리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위축되어 있다. 거기에다 이제 딱 불을 지른 게 바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그게 온 거구나. 네. 아까 공급 부족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요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움직이면서 수요가 초과돼서 계속 가격이 올랐다. 그렇죠. 이거였는데 임대시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자연 발생적 수요들은 있단 말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맞죠. 뭐 이혼을 한다거나 분가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임대시장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초과 수요가 아니라 이제 수요가 빠져서 심리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거 집 사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임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시장이 어떠냐 지금? 임대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사실 시장을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보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매매 시장이 있고 임대 시장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죠. 시장별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일종의 뭉뚱그려서 생각합니다. 매매를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로 가면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올라가서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그럴듯한 논리긴 한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럴듯한 논리긴 한데 시장에 따라서 이런 게 안 먹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좀 이제 덜 오르고 그래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임대차 시장이 변해도 임대차 시장이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임대차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이 공간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이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전세난이 있을 때 이때는 임대차 시장이 매매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버려요. 그냥 임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막 밀어 올려버리는 거죠. 강하게.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 벌어지면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거든요. 간접적인 영향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부 시장에 매매 시장의 그 내부의 에너지와 밑에 전세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랑 임대를 그럼 분리해서 생각한다 했을 때 지금의 임대 시장은 안정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세 강의도 하는데 전세라는 상품은 사실은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거거든요.
사실 임대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전월세.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네. 나눠지는데 사실 이것도 분리해서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 분리를 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월세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전세를 일단 선택하잖아요. 좋아하죠.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가 전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가 생기는데 사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거는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예요. 우리가 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급할 수 있는 전세금 수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임대료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 노숙자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감당을 할 수 없는 범위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포기를 해버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임대 시장을 보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사실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냉정하게 그 구별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세난이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세난에 의해서 올라갔던 금액, 5년 동안에 올라갔던 금액보다 한 방에 올랐죠. 이 6개월 동안에 올라간 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등이죠. 폭등.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 있죠. 이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임대차 3법 이전 전세가예요. 그럼 폭등을 아직 겪지 않은 폭등 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폭등 가격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이자도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세 대출 있죠. 사실 전세 대출을 최근에 전세 대출을 끼지 않은 전세 임차 집이 없어요. 대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전세 대출을 다 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였던 집이 시장에 나오면 이 집이 6억에서 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그러면 대출 받아야 될 금액도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2배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를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4배 가깝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 대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전세를 들어가서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던 사람이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게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이자로만 400만 원을 내면 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렵겠네요. 불가능하지. 그럼 이분들은 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지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싼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게 나가겠다. 이 전세는 내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지금 시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전화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나가겠냐, 이제 같이 계속 살겠냐. 그러면은 일단 계속 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금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거는 어렵다. 제가 감당을 못 하겠네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임대인들이 요즘 자세가 바뀌고 있죠.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협상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전세가를 지금 조금씩 낮추는 아니면 기존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러면 우리 조금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월세를 조금만 더 내라. 월세를. 그러면 서로 괜찮지 않냐. 해서 지금 이제 반전세 형태의 계약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거를 전세로 다 환산해버리면 이제 이자라든지 오히려 이제 지금 이자가 높아서 월세가 난 거죠. 월세보다 더 부담이 크니까 이제 임차인도 월세를 좀 올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계약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공급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면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 시장이 전세, 월세가 둘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보니까 월세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인계점 밖으로 넘어가 네네. 버렸으니까 네. 좀 이거는 전세가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공급이 충분하다면 월세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월세는 가격이 뭐 좀 심하게 오른 데는 거의 2배 가까이 보증금 고정이 그렇죠.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전세 시장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서 자 보시면 제가 왜 전세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임대인은 매매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가도 오르길 바라죠. 그래서 임대인은 항상 전세가를 올리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정말 착한 임대인 아니고서는 이거를 안 하는 임대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전세가를 올리려고 하고, 자, 임차인은 전세가를 떨어뜨리려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임차인이 전세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요. 나가려면.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죠. 아니, 갈 데는 있다라고 할 때, 갈 데는 충분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문제가 뭐냐면, 자, 이사를 가야 되죠. 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을 구할 때 또 복비가 발생해요. 이건 최소한의 비용인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이동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근데 이사 비용이 보통 이제 포장이사 하고 이러면 최소 200만 원 들어가죠.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해도 얘도 거의 뭐 한 150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최소한 깨지는 게 350,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러프하게 잡아서 500 정도 깨진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날아가는 돈이에요. 날아가는 돈인데, 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얼마만큼 올려주는 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행동인가? 이걸 비교했을 때, 자, 전세금은 올려주는 게 날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내 돈입니다. 잠깐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이자 정도예요. 이자. 그러면 자, 완전히 손해보는 금액은 이자니까. 그럼 그 이자와 이 순수하게 이사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느냐가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계산해 보면 1억 정도를 올려줘도 오히려 이사를 안 가고 남는 게 더 나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이 어긋나지 않아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도 전세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임대인은 가능하면 시도를 하잖아요. 높은 가격에 올리도록 시도를 하는데 임차인이 이걸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올려주면서 눌러앉는 구조가 임차인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거는 그 완만한 정도의 상승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동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거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많이 싸진 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전세가들이 또 하락하는 거죠. 임차인 생각에 이동 비용보다 더 낮은 임대료를 그렇죠. 지불하고 갈 수 있는 집이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특히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좀 몰린 지역 가면 전세금이 굉장히 싸요. 새 집인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축에 살고 있다. 자,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더 싸. 더 싸거나 비슷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비용 감안하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사를 딱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여기에 공실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더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요즘에
입주 물량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가 네. 입주 물량이 있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 네. 예, 전세가가 굉장히 이제 정말 하향 안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 외에 뭐 수도권 전체적인 임대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수도권 전체적인 임대 시장은 일단은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 안정화된 네. 그 최고가보다는 네. 최고가보다는 하락 안정화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원래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완만하게 아까 상승하는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죠. 그 정도의 안정 단계로 네, 갈 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집값 이제 변곡점이고 네. 이제 또 하락이 올 수 있다. 이제 하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다. 상승장이 네, 네. 많이 지나왔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경고도 또 해주셨는데 네. 그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네. 아 이제는 진짜 왔다라고 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그게 뭐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수월한데, 네. 자, 매매 시장, 우리나라 매매 시장은 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뭐냐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분양 시장과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분양과 재고주택.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가격을 논하는 시장은 일반 아파트 재고 시장이에요. 그렇죠. 재고 시장. 네. 예. 재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나야 이제 진짜 본격적인 하락을 해요. 온다. 예. 근데 그게 원인이 있어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매수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수자한테. 자, 매수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일반 시장이잖아요. 일반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 약간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지금 시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게 지금 급매물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호가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과 지금 집을 안 가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지금 달라요. 괴리가 커졌네요.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을 인정해야 이제 좀 급하게 내놓죠. 네, 그죠.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급하게 내놓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9.13 대책 때도. 그러니까요. 네. 내려왔다 올라가. 네, 내려왔다 올라가. 이런 거를 몇 번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잠깐 조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는데 이때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급매물이 나오는데 급하지 않은 사람들.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간간히 급매물 나오고 매수자들은 안 사고 있다가 급매물 나오면 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정책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분양시장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거나 여기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양시장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분양이거든요. 새 거가 안 팔린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이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매물도 안 사요. 그렇죠. 얘는 재고주택이니까. 급매물도 안 사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아니라 이제 완전 균형이 무너진다. 그렇죠. 균형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균형이 무너진 쪽으로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 미분양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허니버터칩 얘기를 했잖아요. 네. 허니버터칩이 그렇게 잘 팔리고 난리가 나다가 왜 사람들이 뭘 보고 이제 줄 서서 사는 행위를 멈추느냐? 바로 매대의 언제 가도 있을 그죠? 때. 매대의 그 과자가 눈에 보이게 이제 있을 때. 네. 그 전까지는 없어요. 네. 없으니까 줄을 쓰는 거예요. 네. 네, 사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줄을 쓸 필요가 없겠네.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수요의 적극성이 제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려고 노력하다가 이 이제 물건이 쌓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관망으로 변하는 거죠. 적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급하지 않으니까. 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말 막 열심히 발에 노력했는데. 뛰어다녔는데 지금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네. 여기도 있고 일반 시장에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기다려 보니까 더 싸지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미분양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지표인데 네. 지금 수도권 시장의 미분양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없죠.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먼저 나타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미분양 이제 지금 시장이 일반 시장이 정체기로 갔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정체기로 가면서 매수자들이 이제 집을 좀 사는 거를 좀 이제 뒤로 미루잖아요. 네. 이게 분양 시장에도 매매 시장에서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이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네. 수요자는 똑같아요. 수요자는 여기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여기로 가서 살 수도 네. 있죠. 그 심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냉정함을 찾게 되는 거죠. 냉정함이 뭐냐? 자, 이제 그 전까지는 묻지 마. 그냥 단어, 청약. 일단 청약을 묻지 마로 넣는 거죠. 일단 대고 네. 보자. 그죠. 네. 그러니까 선당 후공. 그렇죠. 이걸 했었는데 네. 이제는 고민을 먼저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양가도 보고 네. 입지도 이제 보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네. 문제는 안 좋은 자리 당첨된 분들 있죠. 네. 네. 뒷동에 뭐 2층, 3층 이런 거 당첨된 분은 무조건 이제 고민 엄청 하게 됩니다. 이거 던질까? 네. 이거를 계약을 포기해야 포기할까?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걸 엄청 고민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약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바로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 둘씩 생기다가 네. 좀 지나면 해소가 되죠. 줍줍으로 이제 누군가는 사니까. 근데 이런 게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다. 많아지면 이제 줍줍도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줍줍도 줍줍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다 팔려야 다 네. 팔리고 없어야 줍줍을 빨리 하는데 네. 이게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러면은 줍줍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막 줍줍하는 거가 그래도 마감은 다 되더라고요. 네, 현재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는 분양 가격이거든요. 예, 분양 가격인데 네. 여러분이 이제 분양 가격을 생각할 때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낮으니까 무조건 잘 팔린다 이것만 고민을 하시는데 네. 사실 분양가 산정하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분양가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를 뭐냐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일종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이 네. 세 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땅값이 변해요. 자, 땅값은 어떻게 변하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여기 이제 그냥 빈 땅이 땅.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네. 그럼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근데 분양가를 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분양하는 거는 지금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년 전, 이전에. 2년 전 정도, 그리고 정말 짧으면 1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1년 전 땅값인 거죠. 그럼 이미 올랐잖아요. 올해 네. 땅값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분양할 거, 내후년에 분양할 거, 이런 것들은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축비 올라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더라도 네. 분양가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지금 분양하는 게 거의 2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분양하는 것들은 자, 이제 땅값이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네.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일반 아파트의 가격들은 이제 서서히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얘가 막 올라갈 때는 얘가 로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분양을 신청하죠. 근데 비슷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살 필요가 없어져. 심지어 분상이라도. 네. 분상이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주택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가격 오르는 게 멈추니까 네네. 요거 대비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 하면 요만큼 차이 나니까 얘는 로또야 이랬는데 네. 얘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분상을 해도 얘는 얘대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비슷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분양가도 그러면, 비싸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비싸게 되면 이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한다. 고민을 하죠. 이제 여기서 더 오를까? 네. 프리미엄이 진짜 붙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로얄동 로얄호실에 당첨된 사람은 당연히 계약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인기가 없는 자리에 당첨된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어난다. 네. 그 혹시 네.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는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혹시 네. 지금 시기에도 내 집 마련을 했으면 하는 분들 혹은 네. 했으면 하는 뭐 지역 이런 곳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냉정하게 보잖아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네. 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자,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 옷을 살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옷을 뭘 사야 됩니까? 물어보고 다니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취향과 내 뭐 처해진 상황과 네.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질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질문의 요지를 딱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아닌 거예요.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렇죠. 그 얘기란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집이기 때문에 동시에 있거든요. 내 집 마련 겸 그렇죠. 투자. 이건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더 들어가 보면 투자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주하는 목적보다 네. 이게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순수하게 가격에 상관없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상관없이 그걸 하고 싶다. 그럼 하세요. 네.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내 집 마련 겸 네. 거기에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럼 이제 투자 성향이 강하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시장을 봐야죠. 시장을 보는데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은 이제 네. 하락으로 넘어가는 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냐? 없어요. 다 내려간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네. 강남 살아있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거의 전체가 시간차만 약간 있을 뿐, 시간차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한 시장. 그래서 서울 수도권 시장은 한 시장이에요. 네. 서울 수도권 시장은 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홀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을 거냐?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실제로 지금 뭐 강남 좋은 집은 버틸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집이 더 많이 떨어진 데들도 많아요. 과거 떨어질 때. 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 개념이 조금 더 강한지를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나는 죽어도 투자 개념하고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이다. 그럼 아무데나 본인 좋은 집,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집을 들어가서 사시면 되고요. 투자 성향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좀 자제하시라. 혹시 다른 데는 없어요? 사실은 할만한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방이 다 괜찮다 이건 아니고요. 네. 지방의 일부 이제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은 사도 돼요. 근데 네. 이거는 내 집 마련이 아니죠. 네. 투자죠. 투자죠. 완전히.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 집 마련으로. 또 그 지역에서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네, 네.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분들 예. 중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면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어디 지역이 올라갑니다. 이런 네,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이제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내가 지금 모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다. 사실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약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데들은 네. 들어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오른 지 오래 안 된대. 오른 지 얼마 안 돼. 사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같이 상승하려면 네.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야 돼요. 그렇죠. 오른 지 많이 된 데는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네. 약간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네. 생겨요. 같이 나란히 붙어서 네. 같이 움직이려면 오른 지 떨어진 기간이 좀 오래되고 네.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서울 수도권으로 치면 뭐 예전 17년, 뭐 16년 이 시기네요. 그렇죠. 네. 16년 이 정도가 이제 딱 적당한 네. 시점인 거죠.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그 미분양을 보면 네. 미분양 늘어나는 지역.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죠. 대구 같은데. 그럼 거기는 오히려 지금 내 집 마련 할 때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면 안 되죠.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면 그게 그냥 쭉 간다고요. 네. 쭉 가는 게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대구 분양시장 가면 줍줍을 많이 투자자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계속 신규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기존 거를 줍줍을 해서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제 비슷하죠. 한 네. 지금 2,000가구 정도. 네. 그리고 늘긴 늘었던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제가 나란히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란히. 이게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이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작은 도시도 아니고. 그게 문제인 게 대구 시장 전체가 일반 시장도 죽고 분양 시장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이거를 올려줘야 이제 이게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심리가. 그러면은 자, 분양이라는 특징을 잘 보면 분양은 1순위가 누구냐? 그 지역 주민이에요. 그 지역 주민이 1순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 주민이 안 사요. 그러니까 줍줍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 안 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신규 그 다음 예정된 물량이 있죠. 네. 이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와서 투자자들이 이걸 사더라도 계속 앞으로 예정된 물량이 네. 계속 미분양이 나게 된다. 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중간에 지금 이제 들어가서 줍줍한 분들 있죠. 네. 네.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던져요. 더 싸게 던지고. 더 싸게 던집니다. 패닉이 오겠군요.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진짜. 투자자들이 실거주자보다 더 패닉이 빨리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더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구 계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사실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뭐 10년 주기설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각 지역별로 이제 사이클의 길이는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은 훌쩍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좀 이제 상승 기간이 하락 기간보다는 조금 길어요. 보통 한 6대4 정도. 네. 그렇게 본다라면 그 지역이 상승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그러면 6. 네. 그다음에 이거의 4 정도를 이제 하락 기간으로 잡아야 된다. 대충.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 집 마련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분양을 그때도 미분양 봐야겠네요. 그렇죠. 미분양이 그때 미분양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 네. 그리고 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변수가 이제 나중에 악성 미분양이 있어요. 지금 미분양은 이제 일반 미분양이잖아요. 일반 그 분양 단계에서 생기는 미분양인데 네. 이게 좀 지나면은 이제 이게
처음 단계에서 생겼던 미분양이 입주를 해서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어졌는데 불 꺼진 집. 그렇죠.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이에요. 입주 미분양, 네.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생기죠. 어. 그러니까 미분양이 누적되다가 초창기에 이제 그 분양이 안 됐던 것들이 3년 후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리는 물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생기면 이 지역, 얘를 포함한 이 지역 있죠. 이 네. 바운더리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거죠.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분양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수분양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이 오를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안 팔린 물건이 있어요. 네. 안 팔린 물건이 있으면 이제 입주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잔금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져요. 잔금 치르는 게. 아유, 잔금 못 치르죠. 예. 잔금 치르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네. 쉽게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으면 좀 어려워도 버티거든요. 어려워도 버티는데 프리미엄이 없으면 미분양이 있다라는 거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애착력이 떨어져요. 지킬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던져야 돼요. 빨리 던지야 되는 거죠. 던지고 건설사랑 이제 협상도 하는 거죠. 나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나 그 분양권 그냥 반납할게. 근데 건설사들이 이때 계약금 포기 안 받아줍니다. 네, 절대 안 되죠. 그거 다 받아주죠. 중도금 들어갔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안 받아줍니다. 이게 건설사가 이걸 받아주면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판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매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를 하고 던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 사람은 계약금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시장에 이제 매물이 그러니까 패닉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깊어지는. 예. 부동산 시장 결정하는데 요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뭐 저희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네네. 있는데 네. 그 중에 이거를 제일 잘 알아야 된다. 사실은 우선순위로 치면은 가장 1순위는 사람 심리죠. 사람 심리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고 네. 이 사람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크게 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전세. 예, 전세고 전세가 무조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바닥권에서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갈 때 이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제가 아까도 굉장히 미분양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이 분양이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요인인데 사실 거기에 가장 근간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적극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적극성으로. 그래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면 매수자들의 적극성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관망적인 자세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매도자들이 적극성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적극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들끼리 경쟁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뜨리죠. 호가가 막 떨어지고 급매물이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수록 매수자들은 더 관망이 돼요. 그 다음에 상승 시장이 되면 반대죠. 그렇죠.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돼서 매도자들이 적극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팔려고 내놨지만 이게 간보는 매물이 더 많아요. 팔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10억이라면 12억, 13억에 내놓는 거는 이 사람은 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매수자들이 이걸 쫓아가서 사는 거죠. 적극성이 200%, 300%.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극명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심리를 일반적인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거의 데이터 만능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심리에 극명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분석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전세, 전세와 분양. 그리고 이제 정책. 그리고 정책을 약간 감정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그죠. 그러면 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올바른 판단을 못 하니까. 네. 시장 분석할 때는 감정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이해할 때는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과연 올리고자 하는 정부인지 떨어뜨리고자 하는 정부인지 사실 그런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안정을 바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과열된다 싶으면 안정을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뭔가를 하는 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네.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냉정하게 보면 오르기 시작했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정부가 있나?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대안적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지산이나 네. 뭐 다른 유형의 네. 그런 부동산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이것도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사실 이 다른 부동산들 있잖아요. 네. 이 다른 부동산은 자체의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산을 만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대체 아파트 시장이 불안하고 규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절로 그렇죠. 관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그냥 이제 어떤 기본적인 투자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내가 지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대체 시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투기화되거든요. 투기화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이 있거든요. 네. 똑같아요. 다른 부동산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투기화되는 시장으로 변하면 어떤 게 난리가 나냐면 분양 시장이 난리가 나요. 분양 시장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분양 시장이 현물화되는 순간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분양 시장이 과열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짓죠. 건설사들이 원래 필요한 공급의 수준이 있거든요. 네. 우리 지산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이 사무실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공급으로 적정한 수요 공급이 이제 해서 적정한 공급량이라는 게 있는 건데 분양이 잘 돼요. 그러면 건설사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 공급을 고민하는 거는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분양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무조건 잘 팔리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고민이 필요 없어요. 땅만 있으면 이제 지산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빨리 줘서 빨리 분양해서 빨리 팔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기 시장화 됐을 때 대거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때 들어오는 공급량을 모르죠. 네. 체감을 하질 못해요.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수요 공급 이게 중요한 게 네.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를 공급 부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네, 착각하는 거. 네. 그래서 이때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더라도 네.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의해서 다 일정 정도 소화가 되죠. 근데 소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현실 건물이 됐을 때 네. 자, 바로 들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공실로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임차를 맞춰야 되죠. 네. 그럼 이때 이제 현실적인 이거 수요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데.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급을 네. 그동안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실물이 되는 순간 앞으로 늘어날 이제 실물로 늘어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공실로 가지고 가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대출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공실이면 관리비 내야 되지. 네. 거기다 가격 떨어지지. 이제 2중, 3중 고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팔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분양 시장에 뛰어들면서 피만 바라보고 많이 뛰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적정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피가 안 붙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입주로 흘러가면서 공실된 물건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이제 항상 아파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요. 네. 거대 시장이에요. 이 거대 시장이 일종의 달아올랐다가 규제로 인해서 이제 풍선 효과처럼 어느 막 다른 물건들로 막 튀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뭐냐면 그 전에 미리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적당해졌을 때 이럴 때 네. 불이 날 때 이때 팔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네. 근데 반대로 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다가 네.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 끝물에 물리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대체 투자나 이런 게 관심이 있다라면 사실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어느 정도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사실 가장 좋은 게 남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남들이 이제 안 좋다라고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라고 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시점이다. 지금 아파트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 핫해지고 너무 유명해지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네. 구조상 네. 무조건 초과 공급이 돼요.